안녕하세요. 장애인 육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운동장 대표 이민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육상 스포츠 등급 분류 규정에 관련돼서 부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의 책자는 규정집은 전반부에 한 50페이지 정도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고 하면은 등급 분류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등급 분류를 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 등급 분류사의 역할, 선수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스포츠 등급 분류와 상태가 지정되면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으면 선수는,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자기 팀 이의 선수 이외에도 다른 팀의 선수가 같은 등급 분류에서 하고 있는데 등급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소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게 50페이지, 전반부 50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등급 분류 절차가 이루어지는 적합장애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최소장애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스포츠 등급 분류를 할당하는 기준에 관련된 거, 요것들이 부록 1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록 1에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에 관련된 등급 분류에 관련된 그런 절차들, 세 단계의 절차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부록 2에는 시각장애, 그리고 부록 3에는 지적장애에 관련된 절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스포츠 등급 분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부록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부록 1번 부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스포츠 등급 분류 규정은 2023년 2월 달에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 2023년 2월 달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50페이지 부분에는 거의 없는데 뒤에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변화한 부분은 2020년도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시범 종목이고 24년도 올해 열리는 패럴림픽에서 정규 종목으로 들어오는 프레임 러닝, 예전에는 레이스 러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프레임 러닝이라는 그런 종목에 대한 등급 분류 규정에 관련된 게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가 들어오면서 뇌병변 장애에 관련된 31번부터 38번까지의 규정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변화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게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는 프레임 러닝에 대한 설명은 빼고 프레임 러닝에 대한 등급 분류는 나중에 다른 등급 분류 규정 강의에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요번에는 그거를 뺀 규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부록은 어펜딕스 1, 부록 1에 관련된 거고, 부록 1은 시각장애랑 지적장애를 빼고 나머지 장애의 유형에 관련된 등급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등급 분류는 피지컬 어세스먼트, 의학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운동 기술, 육상 이벤트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 중에 관찰을 통해 가지고 등급 분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 어세스먼트, 신체의 평가, 신체 의학적인 평가, 신체 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리저블 타입, 그러니까 적합한 장애가 어떤 건지를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 장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적합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적합한 장애가 최소한의 장애인 육상을 하기 위한 장애 정도는
보다는 더 심하게 장애가 있어야지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최소 장애 기준이라는 게 정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등급을 알로케이션, 등급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적합 또는 적격 장애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격 장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은 8가지인데요. 하이퍼토니아, 아탁시아, 아세토시스, 그 다음에 사지 결손, 그리고 관절 범위, 관절 가동 범위의 장애, 그리고 근력 장애, 다리 길이 차이, 단신, 이렇게 8가지입니다. 요거를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요. 적격 장애 그룹 1은 근긴장 항진, 운동 실조, 이상 운동, 요 3가지입니다. 다 묶어가지고 뇌병변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격 그룹 장애는 사지결손, 관절 가동 범위 장애, 근력 장애, 다리 길이 차이. 다시 말해서 지체 장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체 장애는 밑에 있는 단신도 포함을 하지만은 요 지체 장애 중에 4가지의 유형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단신이 있습니다. 자, 적격 장애 그룹 1은 뇌병변 장애고요.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격 장애 그룹 2에는 지체장애에 해당되고, 다리 사지 결손, 그러니까 절단 환자죠.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장애, 이거는 화상이나 아니면 관절을 고정시키는 그런 수술을 받아가지고 관절이 고정된 사람들, 그리고 근력 장애, 척수 손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하지에 근력이 안 돼서 다리를 드는 힘이 없다든지 근육병, 다리 길이 차이,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보행할 때 어려움이 있는 장애, 그리고 단신, 키가 145cm 이하인 그런 분들이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 지망생들을,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격 장애가 있으면 최소 장애가 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신체 기능 평가를 하고, 그 신체 기능 평가를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등급을 주기 위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 평가에는 손 기능 검사, 팔 기능 검사, 몸통 기능 검사, 또 여러 가지 스텝과 점프 기능을 평가해가지고 다리 기능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트렁크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 기능, 그러니까 투척이나 트랙 달리기나 점프나 이런 거에 대한 기능 검사, 특별한 검사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스포츠 등급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할당된 등급으로는 T31부터 32, 33, 34, 그리고 38까지 있고 51, 52, 53 이런 식으로 등급이 분류가 되는 거죠. 이 어펜딕스에는 지금 목차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어펜딕스 1 부록 1에는 뇌병변 장애와 지체 장애에 적격 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급 분류를 받으면 그 등급 분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각 등급마다 특징들을 기술을 해줍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특징을 기술하는 요 부분에서는 내가 코칭을 하고 있는 선수가 T34다 라고 하면 T34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신체 기능에 대한 특징을 알게 되면은 선수들을 코칭하는데, 선수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선수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술이다
이거는 이 등급에서는 할 수 없는 기술이다 라는 거를 구분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코칭하고 연습을 하고 그거를 갖게 하고 잘하게 하는 그런 코칭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등급에 관련된 거를 코치 지도자가 알고 있는 것이 지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적격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적격장애는 지금 제가 8개의 적격장애 있는데 이거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거나 암기를 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나눴고요. 첫 번째 적격장애는 뇌병변 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근긴장항진, 두 번째가 운동실조, 세 번째가 이상운동형,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것들이 믹스가 될 수가 있죠. 근긴장항진을 가지면서 이상운동을 같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근긴장항진이 있으면서 운동실조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운동 요거를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등급을 주지는 않고, 요 세 가지 등급은 31번부터 38번까지로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적격 그룹은 지체장애에 관련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첫 번째가 사지결손, 절단, 팔이 절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된 사지결손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절 가동범위 장애, 관절이 굳음증이 생긴 거죠. 손목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인다든지 발목이 굳어서 안 움직인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력장애, 척수 손상이죠. 경수 손상이 있으면은 목 이하에, 등 이하에 부분에서 근력이 많이 저하되고, 흉수장애나 요수장애 같은 경우는 하지 쪽에 집중돼서 상체의 근력은 괜찮은데 하체의 근력이 나쁜 경우, 그리고 근육병인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근력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 차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성장기에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한쪽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마비 같은 특별한 병을 앓았을 때 다리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트랙에서 달리는데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격장애 그룹 2에 들어가고, 적격장애 그룹 3번에 해당되는 거는 단신입니다. 단신. 키가 작은데, 그냥 키가 작은 경우는 145 이하면 되지만은 145보다 더 작아야 되고,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연골 무형성증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몸통과 다리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단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선수들이 많이 단신 그룹에 들어와서 장애인 육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장애 유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애 유형인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스포츠 등급 분류를 받게 되면은 적격장애 1번 그룹은 뇌병변 장애라고 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31번부터 38번까지의 등급을 31에서 38번까지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 앉아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31에서 34까지, 서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입식을 한다 그러면 35에서 38까지의 등급 분류를 받아서 지금까지 스포츠 육상을, 장애인 육상을 뛰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부터 새로운 종목 프레임 러닝이 71에서 72, 요 두 개의 등급이 나왔습니다. 요 등급이 나와가지고 71, 72가 트랙으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적격장애 2번은, 적격장애 그룹 2는 지체장애라고 했죠. 다리 길이 차이,
근력장애, 근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 다음에 관절 굳음증, 그 다음에 사지절단, 이런 경우에 있을 때 42에서 입식은 42에서 47까지, 그리고 입식 중에 이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하지에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할 경우에 하지입니다. 하지. 61에서 64까지의 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앉아서 스포츠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51에서 57까지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요 두 그룹만 놓고 보면, 그룹 1과 그룹 2를 놓고 보면은 뇌병변 장애인은 과거 23년도 이전까지는 31부터 38까지 8개의 등급에 속해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가 더 늘어서 프레임 러닝이라는 종목이 나오면서 71, 72가 나와가지고 10개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개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따지면은 20개의 등급이 나오고요. 필드 트랙으로 따지면은 또 20개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40개 정도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적격장애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7까지, 서서 한다면 42에서 47, 61에서 64까지. 그래서 6개 더하기 4개에서 10개의 서서 하는 것과 좌식으로는 앉아서 1에서 7까지 하는 7개, 그래서 17개의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 여자 나뉘면은 34개가 되고, 그리고 필드와 트랙으로 나누게 되면은 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등급이 사실은 31에서 38까지, 71, 72까지, 40번대, 50번대 이렇게 나눈 거 말고도 또 남자, 여자 뭐 하면서 이벤트 금메달 수가 비장애인 육상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은 장애인 육상의 어떻게 보면 장애인 선수들에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적격장애는 단신입니다. 단신. 키가 얼만큼 작으냐, 최대 키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145냐, 147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40을 받기도 더 작은 단신입니다. 그리고 145 이하 남자 경우에 145 이하면은 41의 등급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식만 있고 좌식은 없습니다. 단신의 경우.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볼 부록에 된 내용은 그런 각각의 등급들의 신체적인 기능의 특성, 기능을 갖고 있는 제한된 기능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각각의 등급에 대해서 짧지만은 핵심적으로 딱딱딱딱 써 있습니다. 이런 등급에 대한 특성들이 코칭을 하는데, 또 선수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나 지도자는 등급 분류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록이 1, 2, 3, 4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부록 1은 뇌병변 지체장애의 스포츠 등급에 관련된 기술을 한 게 부록 1이고요. 그 다음에 부록 2는 비전, 임페어먼트가 시각장애에 관련된 그런 스포츠 등급에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데 적합한 시각장애가 어떤 거냐, 그리고 미니멈 임페어먼트, 시각장애의 최소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할당하는 방법, 11, 12, 13 선수 등급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11, 12, 13이 시각장애의 스포츠 등급이죠. 11에 해당되는 사람, 12에 해당되는, 13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시각적인 장애의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 게
어펜딕스 2, 부록 2에 나와 있는 거고, 부록 3번은 지적장애에 관련된, 부록 3은 지적장애에 관련된 등급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겁니다. 지적장애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지적,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일리저블 크라이테리아, 이게 결국은 MIC에 해당되는 거죠. 최소장애에 관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이런 걸 따라서 지적장애는 등급이 20번 등급 하나죠. 그래서 20번 등급을 주는데 이 20번 등급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부록 3에 나와 있습니다. 등급 분류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규정집에서는 등급 분류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흐름도가 등급 분류 받는 선수로서도, 그리고 등급 분류를 한 등급 분류사로서도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절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크게 등급 분류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좌식과 입식이 있다는 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좌식 선수는 어떻게 받고 입식 선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 표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랙 선수의 등급 분류는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등급이 나오는지도 이 표에 나와 있고, 또 필드 선수는 어떤 식의 흐름으로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는지도 이 표를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점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시작점에서는 서류 접수가 됐죠.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먼저 서류 접수에는 의료 정보나 뭐 그런 기타 이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적격성 심사위원회에서 그 적격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받고 과연 일리저블한지 적합한지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아니다 그러면은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다 그러면은 등급분류 심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등급분류 심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분류사를 만나는 거죠. 사를 만나면 등급분류사가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이벤트 종목의 운동을 스포츠에 참여할 겁니까? 라고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선수는 저는 트랙의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필드 육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트랙을 할 겁니다. 또는 필드를 할 겁니다를 누가 선택을 하냐? 선수가 선택하는 거죠. 당연히 선수가 선택합니다. 등급분류를 보고 등급분류사가 당신은 트랙을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수가 미리 정하고 등급분류를 받으러 와야 합니다. 그럼 등급분류사는 지난번에 규정집에서는 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등급분류사는 이 사람이 MIC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있었지만, 확인해서 노가 나오면 필드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필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요번에 2023년도에 규정집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거의 다 MIC가 맞으면은 선수는 트랙 종목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표는 트랙 선수의 등급 분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필드의 등급 분류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자, 선수가 저는 트랙
이벤트에 참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등급 분류사가 평가를 했을 때 MIC 최소 등급 분류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 그러면은 선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프레임 러닝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프레임 러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등급 분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프레임 러닝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에서 프레임 러닝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진 않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특별 강의에서 프레임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고, 지금은 프레임 러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등급 분류사가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앉아서 할 건가요? 서서 할 건가요? 시팅이에요? 스탠딩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수가 저는 시팅이에요. 저는 스탠딩이에요.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서서 트랙을 달리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트랙을 달리겠습니다. 를 선수가 정합니다. 이것도 등급 분류사가 당신은 걸을 수 있으니까 스탠딩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시팅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수가 저는 스탠딩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팅을 하겠습니다를 정한다는 겁니다.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 T38이다. 그러니까 38 정도의 경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서서 100m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아서 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레이싱 휠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T34를 받게 되는 거죠. 선수가 정하는 겁니다. 선수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등급 분류 심사에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 분류를 받는 선수들은 매우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등급 분류를 받으러 올 때 심지어는 지도자가 같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혼자 육상이란 종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고개를 기웃기로 하면 서서 하는 게 더 낫나요? 앉아서 하는 게 더 낫나요? 저는 설 수 있으니까 서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미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하고 지도자가 판단하기에 당신은 기록을 보면 앉아서 하는 게 더 세계적인 기록에, 국내 기록에 더 유리합니다. 또는 서서 하는 게 앉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를 지도자가 이미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도를 해서 이 선수는 앉아서 하는 게 유리하다, 서서 하는 게 유리하다 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등급분류사를 만나러 왔을 때, 등급심사를 받을 때 등급분류사가 앉아서 하는 종목에 들어갈 건가요? 서서 스포츠를 할 건가요? 육상을 할 건가요?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할지 서서 할지. 인생에 딱 한 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딱 한 번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뇌병변 장애인이 왔어요. 뇌병변 장애인이 와가지고 저는 프레임 러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은 앉아서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팅으로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트랙입니다. 트랙이고 뇌병변이고 앉아서 한다. 그럼 31에서 34를 배정받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서서 달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서로 오면은 35에서 38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체장애 선수가 왔다. 지체장애, 절단이나 관절 굳음증, 그 다음에 다리 길이 차이, 그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는 근력장애가 있는 그런 선수가 왔다. 당연히 프레임 러닝은 아니죠. 프레임 러닝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서서 할 거예요? 앉아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랙이니까 51에서 54를 배정을 받습니다.
앉아서 트랙을 한다는 거는 휠체어 레이싱을 한다는 거죠. 휠체어 레이싱을 하면서 100m, 200m, 400m, 800m, 1500m를 달린다는 거죠.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리 길이가 짧아 차이가 있어도 근력 장애가 있어도 그러니까 다리에 근력 장애가 있어도 또는 팔에 근력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애가 있어도 또 관절 구름증이 팔에 있어도 뭐 다리에 발목에 약간 있어도 그런 경우에 저는 트랙을 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42에서 47을 받습니다. 42에서 47. 42, 3, 4는 하지 쪽에 장애가 주 장애인 사람이 42, 3, 4를 받고요. 5, 6, 7은 45, 6, 7은 상지의 장애가 주 장애인 경우에 45, 6, 7을 받고 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 장애 중에 다리 길이 차이가 있거나 결손으로 무릎 이하, 무릎 위, 양쪽 다리가 결손이 된 경우에 휠체어 레이싱을 하지 않고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조기를 끼고 하겠죠. 보조기를 끼고서 달리겠다라고 하면 61에서 64로 배정이 됩니다. 일부 이 선수들도 보조기를 끼고서 61에서 64로 넘을 수 있습니다. 42, 43, 44 선수 중에 일부도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절단인 환자 51에서 5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61에서 64로 와가지고 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칸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됐고 나머지 키가 작으신 분들, 키가 작은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육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41에서 40과 41 단신은 입식으로 서서 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랙은 앞에 T가 붙게 되죠. 저보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트랙은 앞에 T가 붙게 되고 적격장애 그룹 1은 좌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31에서 34, T31에서 34, 입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T35에서 38, 그리고 프레임 러닝을 한다면 입식으로 들어와서 T71, 72가 됩니다. 그리고 적격장애 그룹 2,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적격장애 그룹 2는 입식을 한다면, 서서 한다면 42에서 47, 그리고 보조기를 끼고 하면 61에서 64, 아직 우리나라 선수들 61에서 64 등급을 받고 뛰시는 분이 없어요. 없고, 제가 좀 의심스럽게 보조기를 끼고서 트랙을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 운영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트랙을 하겠다 그러면 51에서 54, 휠체어 레이싱이죠. 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신장애 같은 경우에 적격 그룹 3은 입식으로만, 트랙으로만 배정을 받게 되고 41과 40과 41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필드입니다. 필드. 선수가 저는 던지기 종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선수들인 거죠. 자, 필드 종목. 저는 던지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필드를 할 거예요 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2월 규정집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 선수가 과연 스로잉, 던지기에 맞아?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트랙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이제 등급분류사가 하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생겼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MIC를 넘으면 최소 장애 기준을 넘게 되면은 yes로 들어오게 되면은 등급분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등급분류를 시작을 하는데 등급분류는 어떤 절차로 한다고 그랬죠? 먼저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앉아서 할 거예요? 서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이 선수가 앉아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등급을 주고, 서서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은 등급을 그거에 맞춰서 줍니다. 뇌병변 장애인데 강직이 있어가지고 서서 걸을 수는 있지만 포환 던지기나 원반 던질 때 안에 서클 안에서의 도약이 안 된다.
그러면 서서 던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기록은 서서 던지는 사람도 훨씬 더 좋죠.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 하체 기능이 안 받쳐준다. 그러면은 앉아서 던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등급 분류를 받으러 오기 전에 지도자가 선수와 같이 훈련을 하면서 투척 의자에 앉아서도 던져보고, 그리고 서서도 던져보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코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능이 올라가는지도 본 다음에 어떤 게 더 이 선수에게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등급분류에 들어와서 등급분류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앉을 거예요, 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거기서 선수가, 지도자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앉아서 던질 거예요 라고 했으면은 뇌병변 장애인이 들어와가지고 검사를 받으면은 앉아서 던질 거예요 라고 하면은 31에서 34가 배정이 되고, 뇌병변 장애인이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운동 요 세 가지의 선수가 와가지고 저는 서서 던질 거예요 라고 하면은 35에서 38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선수가 와서 저는 앉아서 던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51에서 57까지의 등급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서서 던질 겁니다 라고 하면은 42에서 46까지의 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 던지는데 저는 의족을 끼고 던질 겁니다. 그러면 61에서 64를 주게 됩니다. 42에서 46까지는 42, 43, 44는 하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죠.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 45, 6 두 가지는 여긴 7이 없습니다. 47이 없습니다. 요거는 상체 쪽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던지는 경우입니다. 서서 던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장애인 육상 선수를 지원하는 사람이 등급 분류로 와가지고 저는 필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적격장애 그룹 1,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던지면은 31에서 F31에서 F34까지, 서서 던진다 그러면은 F35부터 38까지, 그리고 지체장애, 사지결손, 척수손상 같은 근력장애, 다리 길이 차이, 그리고 관절 구듬증 같은 그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격장애 그룹 2고, 서서 던진다 그러면 42에서 46까지, 47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끼고 던지겠다 그러면은 61에서 64, 그리고 앉아서 던지겠다면 51에서 57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등급 단신의 경우에 저는 서서 던지는 거 하나 허용이 되는 거죠. 서서 던지는 거고 41에서 44까지의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41, 42, 41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등급 분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등급 분류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적격장애, 8가지의 적격장애라는 거를 좀 더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적격장애를 지금 얘기한 거는 기능에 관련돼서 얘기한 거예요. 긴장이 항진이 되어 있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뇌병변에서 보통 경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강직이, 의사들은 경직이라는 얘기를 쓰고 우리는 흔하게 강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직이 근육에 있거나 아니면 몸 전체에 경직이 있거나 한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근긴장항진의 반대입니다. 근근육의 긴장도가 확 하고 떨어지고 대신에 균형을 못 잡는 그런 운동실조. 이상운동은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그런 무도병이나 아니면 운동을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려면 이상운동이 먼저 나오면서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적격장애 그룹 1이라고 했죠. 이거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으로 ICF라고 하는 기능에 의한 분류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능 분류법 어디서 받아오질 않고 병원 가서 받게 되면은 진단명으로 받게 돼요. 어떤 진단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적격장애 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이퍼토니아, 근긴장항진입니다. 근긴장항진. 근긴장항진에 해당되는 건 뇌성마비. 태어날 때 전후에, 태어나기 전후에 뇌의 손상이 받은 경우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스트로크, 뇌졸중이 있는 경우, 뇌혈관이 터졌거나 뇌경색으로 뇌의 부분이 손상받은 경우, 또는 뭐 종양으로 수술했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교통사고나 뇌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 근긴장 항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은 적격성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적격장애가 근긴장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심사 받아봐 하고 등급분류회사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MIC를 통해서 최소 장애 기준을 통해서 검사를 과연 이 장애가 있고 그게 최소 기준을 넘는지는 등급분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아탁시아입니다. 운동실조입니다. 운동실조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질병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한 또는 브레인 인저리로 인한 아탁시아, 운동 실조가 일어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뇌성마비예요. 또 브레인 인저리, 뇌손상도 똑같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똑같이 브레인 인저리가 있어요. 그리고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유전병에 의한 다양한 아탁시아가 뇌손상이 있으면은 아탁시아, 운동실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실조는 근긴장항진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확 하고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 조금은 체형도 조금 통통하고 그리고 체지방을 측정해보면 체지방이 꽤나 높습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잘 붙지도 않아요.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걷는 경우에 보면 걷는 게 균형을 못 잡아서 한 발 한 발 내릴 때마다 뒤뚱 하고 걷게 됩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걷는 게 힘들어서 앉아서 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체에 운동실조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하체에 집중적으로 운동실조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전신적으로 운동실조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같은 뇌성마비인데 어떤 사람은 근긴장항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운동실조가 나타납니다. 뇌성마비로 손상을 받은 손상받은 뇌의 위치가 강직을 유발하는 곳에 손상을 받았는지 실조를 유발하는 곳에 손상을 받았는지의 차이지 원인은 똑같이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라는 진단서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근긴장항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조가 있을 수도 있구나. 또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뇌종양으로 뇌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긴장항진이나 운동실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심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긴장항이나 운동실조나 이상운동은 모두 다 적격그룹 장애 1에 들어가서 31에서 38까지의 등급을 받는 거는 변함이 없죠. 적격장애 그룹 1의 세 번째 이상운동형은 아스토시스라고 합니다. 무정이증이라고도 하고요.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무정이증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상운동형이라는 게 의학용어집에서는 이상운동이라고 주로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진단명으로 진단서에 받아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뇌성마비거나 뇌졸중이거나 뇌 손상이 있으면은 그 위치가 바닥핵이라는 곳에 손상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이상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상운동은 앞서 얘기한 대로 가만히 있을 때도 움직이는 이상운동이 있어요. 무도증이라고도 얘기하고 걸을 때 춤을 추듯이 걷기 때문에 무도증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특정 동작으로 가만히 있다가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먼저
움찔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거나 아무튼 내가 해야 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불수의적으로 다른 운동 동작들이 나오면 그게 중간중간에 계속 껴들어가는 그런 운동 동작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상 운동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룹 1에 들어와서 근긴장항진 운동실조와 똑같이 31에서 38까지의 스포츠 등급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 운동은 서로 교집합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긴장항지면서 이상 운동이 나타날 수 있고 운동실조가 있으면서 이상 운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근긴장항지면서 운동실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운동실조는 톤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운동 톤이 낮아지는 거는 근긴장항지에 숨어버리지만은 협응이 안 되는 거, 운동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근긴장항진 속에서도 운동실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격장애 그룹으로 사지결손, 관절가동범위, 근력장애, 그 다음에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고 했죠. 먼저 사지결손, 팔이나 다리의 일부가 없는 경우를 결손이라고 합니다. 절단을 한 경우, 사고로 절단을 또는 질병으로 절단을 한 경우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컨제니탈,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게 태어나는 그런 기형, 출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손가락까지 있지만은 팔뚝이 없는 경우, 손이 어깨에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요즘 가끔 미디어에서 볼 수 있죠. 그런 선수들도 이 사지결손에 해당이 됩니다. 또 관절 가동범위 장애는 어떤 진단서를 가져올 수 있냐면 관절 굳음증 또는 관절염이 심해. 그래가지고 관절염을 없애기 위해서 관절을 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게 딱 고정을 해버리면 관절염은 많이 사그러드는데 대신에 관절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관절에 대한 그러니까 고정을 하는 외적인 수술을 한 경우도 그렇고요. 또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구축이 일어나서 안에 있는 내부 조직들이 구축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굽혀지긴 하는데 이 이상으로 펴지진 않는, 내가 아무리 당겨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화상도 있습니다. 화상 때문에 안쪽에 심부 조직들, 근육 같은 것들이 타서 없어지면서 짧게 결체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화상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절 가동범위 장애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근력장애는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죠. 척수장애 들어가고요. 근육병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아마비도 들어갑니다. 소아마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척수 이분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길랑바레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이 받아서 그 해당되는 근육들의 이 근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근력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격장애 그룹에 장애 유형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 한쪽이 짧은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손상으로 허벅지의 대퇴골의 골두에 있는 끝에 있는 골 밑단에 있는 성장판이 손상을 받아서 거기가 일찍 다쳐버리면은 한쪽 다리는 계속 자라는데 한쪽 다리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서 보조기가 속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클러치를 짚고 다니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격장애 그룹 2에 들어가서 서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42에서 46까지의 등급을 받게 되고 47까지의 등급을 받게 되고, 앉아서 하게 되면은
51에서 57까지의 등급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격장애 세 번째 그룹에서 단신은 대표적인 게 연골 무형성증입니다. 단신은 여러 가지 진단명을 가지고서 단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운동을 지도하면서 신인 선수 발굴하면서 유념을 해야 될 거는 단신 중에는 다발성 그 골형성 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걷다가 툭 부딪혀도 그냥 뼈가 부러지고 하는 운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운동선수로 들어온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운동이 매우 좋긴 합니다. 운동이 뼈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무척 좋지만 선수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데 아콘드로플라시아라는 연골 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육이 잘 되고 골 밀도도 좋게 나오는데 골이 짧은 거예요. 유전적인 성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콘드로플라시아가 연골 무형성증이 있고 키가 작고 특징적으로는 몸통의 길이보다는 팔다리의 길이가 좀 더 짧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신 선수로 많이 들어와요. 몸통 길이의 팔 길이의 비율이 맞다 그러면 키가 더 작아야 돼요. MIC 조건으로 들어오려면, 최소 장애 기준으로 들어오려면 더 밑으로 더 키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콘드로플라시아라고 하면은 기준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몸통 길이 대비 팔다리가 짧은 사람을 선수로서의 단신으로서 규정을 지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격장애를 넘어서 이제 최소 장애 기준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적격장애, 8가지 적격장애에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격장애라고 하는 장애 유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단명,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진단명이 하나, 근긴장 항진이다라고 수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진단명이 근력장애다라고 하나로 수렴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적격성 평가위원회에서는 그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은 관절 가동 범위 장애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사지 결손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은 근긴장 항진이 있을 거야 라고 정해주고 등급분류 심사하는 등급 분류 패널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받고 근긴장 항진이 있을 만한 선수구나 라고 근긴장 항진에 대한 최소 장애 기준 평가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등급 분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에서는 그렇게 해서 적격장애를 갖고 있는 등급분류 심사를 신청한 예비 선수가 등급분류 패널에게 배치가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최소 장애 기준을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최소 장애 기준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조금 국내 장애인 스포츠의 현실을 이제 빗대가지고 복지카드 기준의 장애인으로 선수를 한정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것들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소 장애 기준이나 장애의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게 의료 쪽으로 넘어가서 치료 단계부터 장애인이 거기서부터 이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손상받은 부위를 절단을 할 때 심미적으로 뭔가를 조금을 남겼을 때, 기능은 전혀 없는데 심미적으로 뭔가를 조금 남겼을 때 기능도 못 하는데, 장애인 육상 선수도 안 되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